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구독자분께서 신청해 주셨던 이걸 나눠달라고 하신 그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탈로 칼비노라는 사람의 이제 작품인데, 초현실주의, 네오현실주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이한 형태의 이제 작품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대단히 늦게 이 작품을 제가 나누게 됐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제가 할 일이 있어서 좀 많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항상 그 구독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었고, 때가 됐을 때 적절하게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날림으로 말도 안 되게 후다닥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그건 또 예의가 아닌 거잖아요. 자,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글로 적어서 읽어서 이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작품은 굉장히 어떤 스토리라든가 이야기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적인 상상력을 이 작품을 통해서 발휘하면서 의식의 자유를 느끼는 중에 이제 행복감과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제 그런 작품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작품에는 일치된 해석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해석도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초현실주의 미술 작품을 보는 기분으로 이 작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탄탄한 스토리와 치밀한 구성으로 독자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분방한 상상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 책, 이제 민음사 이 책 뒤에 이제 짧게 어느 정도 해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해설을 따라 영상을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제 나름의 주관적인 해석을 옮길 것이고, 이 소설에 의한다면 저한텐 그게 정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상상으로 바꾸어서 생각한 게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소설 보이지 않는 도시의 관점에 따르면 이제 해설을 남기신 분의 글이나 지금 제가 나누는 글이나 모두 존재하는 것이고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에서 존재하는 것은 실제 물리적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상과 생각으로 존재하는 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내용이나 이야기나 도시에 관한 것들을 내 주관적으로 그렇게 보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진실이고 사실이 됩니다. 도중에 이제 이 이야기는 특이하게도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마르코 폴로와 쿠빌라이 칸 황제, 동방견문로고선 마르코 폴로죠.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각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도중에 실제 이런 말이 나와요. 이야기의 주인은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귀다. 그러니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듣는 내용, 기억된 내용이 그 사람에게 작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야기의 주인은 자신의 내면 인식이라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마르코 폴로가 말하는 도시의 모습은 사실이면서도 사실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이제 상상력이면서도, 근데 그 상상력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 살아가면서 보는 주변에 있는 환경을 재료로 해서 상상을 하게 되죠.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언가를 두고 인간이 상상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무제한의 상상력을 추구할 것을 독자들에게 말하면서도 각 장별로 이제 도시의 어떤 개수라든가 이게 9부, 10부, 이렇게 해서 각 부로 쭉 나가는데, 각 부별로 도시의 개수가 나오고 그 개수가 규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규칙의 한도 내에서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르코 폴로는 어쨌든 이렇게 상상 속의 도시를 쿠빌라이 칸에게 말해주는데, 반면 쿠빌라이 칸은 어떤 사람이냐면 논리적이고 계획적이고 실제 도시에 대한 말을 나누고 싶어요. 현실. 그러니까 이제 그는 도시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현실, 도시의 어떤 통치 방식, 논리 구조, 체계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실제로. 자, 그래서 마르코 폴로를 통해서 그가 이제 거쳐온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자신은 도시를 다 알게 될 거라는 착각에 심지어는 빠져 있기도 해요. 근데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죠. 심지어 도중에 마르코 폴로가 말한 도시 중에는 방이 흙으로 차 있는 도시도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렇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방이 흙으로 차 있는 도시가 뭡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 안에 땅이 있고 이 땅 속에
개미들이 살죠. 예를 들면 흙 속에 있는 생명체 중에. 그래서 이 개미들이 땅 속에서 공간을 내면서 거기에 통로 안에서 왔다 갔다 하죠. 개미들에게는 그들의 방이 흙으로 차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시에서 전혀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동물이라든가 소외된 것들에 대한 입장에서도 도시가 서술이 되기도 해요. 그럼 이런 방식에 의해서라면 쿠빌라이 칸은 평생에 걸쳐서 그런 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자, 따라서 그런 생각의 어떤 제한된 것에 갇히면 안 된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묘사가 그렇다고 명확하게 이 작가가 대놓고 개미집을 말한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마치 이제 어린 왕자에서 이제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시 안에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도시 안에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속에는 개미들이 살고 도시 위에 하늘에는 또 밤하늘과 은하가 있죠. 그래서 이 소설 속의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 칸 앞에서 도시를 묘사할 때 밤하늘의 은하길에 따라 길이 나 있는 도시도 언급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쥐들과 병원균, 각종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도시를 점령해 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이 아무리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마르코 폴로는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 있지만 도시를 이해한다 해도 도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 생각의 틀을 깨부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자신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실제로 이런 말을 해요. 마르코 폴로, 네가 말하는 도시는 현실에 존재하는 도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도시에 대해서 말해볼게 라면서 끊고 들어오니까 이것조차도 심지어는 마르코 폴로가 그 황제가 이야기를 끊어서 방해하고 있는데 그걸 거절하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도시, 그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하는 그런 도시의 이야기는 오히려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혼재돼서 그렇게 본 것 뿐이고, 그것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100% 객관적이다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인간은 각자 자기가 인식한 대로 그걸 사실이라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바로 황제의 이야기가 끼어드는 것조차, 그것도 쿠빌라이 칸 대제국의 것조차는 끊어버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쿠빌라이 칸은 잠시나마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에 동조를 하면서 자신이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뜰이 이제 그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이 뜰만 존재하고 밖의 세상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논리 정연과 세상의 규칙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 순간 이 마르코 폴로와 쿠빌라이 칸은 서로 상상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그런 상상 속에서 어우러지면서 고정관념이라는 뜻이 깨지면서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복이라는 게 틀과 고정관념과보다는 의식의 자유로움 속에서 서로를 가둬두지 않고 그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르코 폴로가 초창기 때 쿠빌라이 칸을 만났을 때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로 표현이 안 되니까 막 몸짓 발짓으로 막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때 오히려 황제가 왠지 모르게 언어로 상세하게 표현이 되는 건 아닌데 더 마음과 뜻이 통하는 것 같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나중에 마르코 폴로가 이제 그 황제가 쓰는 언어를 많이 익히게 돼서 언어를 더 정확하게 좀 더 객관적으로 묘사를 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오히려 이야기에 흥미가 떨어지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을 쿠빌라이 칸 황제조차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이 쿠빌라이 칸과 마르코 폴로, 이 두 사람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지배적이고 논리정연하게 세상의 규칙을 밝혀서 다스리는 사람에게도 물론 이제 이 쿠빌라이 칸도 약간의 상상이 있긴 하지만 이 상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상상의 세계가 존재하며 그런 데서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이 잠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그걸 배제하고 오히려 자신의 자의식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통치해야 된다라는 그 지배 이념에 자신 스스로를 결박시킨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쿠빌라이 칸 황제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마르코 폴로는
어떤 이제 피지배인이죠. 그리고 이 쿠빌라이 칸에게 말해주는 그 도시들도 쿠빌라이 칸이 정복한 영토 안에 있는 지배를 받는 도시들입니다. 마르코 폴로와 마르코 폴로가 말하는 도시들은 쿠빌라이 칸의 물리적인 지배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통받는 억압 속에서도 상상의 나래를 더욱더 펼치면서 의식의 자유는 더 누리고 있고 이것이 지배받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방식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가는 왜 하필 마르코 폴로와 쿠빌라이 칸을 이제 그 두 사람을 이제 이야기의 중심으로 삼았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제 해석입니다. 가장 넓은 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한 마르코 폴로를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의 자유를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한 인물로, 상징적인 인물로 마르코 폴로가 선택된 게 아닌가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마르코 폴로를 화자로 내세운 작가의 상상력은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소설 안에서 점점 그 상상이 더 커져서 마르코 폴로와 작가의 어떤 그 자신의 구분의 단계도 사라지는 게 나와요. 그래서 작가가 마르코 폴로와 자신을 동일시시키면서 심지어는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아니 뭐 쿠빌라이 칸이랑 마르코 폴로 막 그때는 완전 옛날이잖아요. 수백 년 전이잖아요. 근데 현대 도시에 대한 막 묘사도 나오고 막 비행기나 막 이제 현대에나 이제 등장하는 이제 막 그 교통수단도 막 후반기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작가의 상상력이 더 커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심지어는 시공간에 대한 제약조차도 의식의 자유 속에서는 제약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마음껏 그런 상상력을 누리면서 자유와 해방감을 만끽해라 라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르코 폴로와 그가 묘사한 이제 그 도시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없고 지배받는 사람이지만 이런 의식의 자유는 더 누릴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코 폴로와 쿠빌라이 칸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작가가 그렇다고 또 비판을 하면서 쿠빌라이 칸 너는 그렇게 지배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은 거봐 의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겉만 보기에는 뻔질하게 다 살지 모르겠지만 더 고민 많이 하고 규칙성 쌓고 고통받다가 의식의 억압을 받은 살잖아요. 또 비판을 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환경의 차이 때문에 두 사람은 또 그렇게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상상의 자유를 누리는 정도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그래서 이 작품의 마지막에 가면 이제 마르코 폴로와 지옥과도 같은 지배받는 도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옥을 견뎌낼 수 있는지에 대한 말을 이제 작가가 마르코 폴로라는 이 화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지배받는 이 도시들, 그러니까 의식의 세계가 아닌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지옥과 같은 삶인데 이것은 곧 현대인과도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이 현대의 모든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억압되고 어떤 규칙과 틀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또 생계가 유지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막 상대가 설득을 하면서 또 우리 생각을 지배하려 들기도 하고 하면서 의식의 흐름과 자유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도 많은 이런 지옥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그 억압 같은 지옥에 동화가 되어서 그에 맞게 자신도 똑같이 살면서 지옥인 줄도 모르게,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처럼 규칙과 이런 데에만 최대한 집중을 하면서 의식을 아예 그냥 억압하고 지워버려서 지옥인 줄도 모르고 내가 자유가 사라졌다라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방법.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나만의 지옥과는 구별된 공간을 두어서 그 공간을 유지시키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작가 이칼로 칼비노가 말하는 이제 갑갑한 도시 속의 생활에서의 자유는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리적인 자유인 거죠. 그리고 사람이란 물리적인 자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이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이제 남겨두는 것이 상상력의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고 쿠빌라이 칸과 달리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의식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지옥과, 그러니까 갑갑한 지옥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작가의 말대로라면 지금 제 해석도 어디까지나 이제 제게만 정답인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마치 피카소의 초현실주의 작품을 보는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을 보는 것 같은 기분으로 이 작품을 보신다면 나름의 어떤 독특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남미 스타일의 어떤 그 초현실주의고 네오 현실주의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너무 길게 나누게 되었는데 뭐 책은 얇지만 아주 독특하면서도 오늘날에 보기 힘든 형태의 이제 글을 나누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제 나눠달라고 하신 구독자분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